바로 이어서 예, 네, 반갑습니다. 인도 철학회가 모학회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선배님들, 후배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더불어서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논평에 응해주신 정승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선생님으로부터 학부 때부터 수업을 들었어요. 학부 때부터. 그래가지고 사실 어떻게 논문을 쓰다 보니까 견해가 좀 일치하지 않아서 어떻게 봐주실지 나름으로 많이 염려가 됐지만은 학부 때 수업 듣던 그 마음으로 선생님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래요 좀 지적을 좀 받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논문이 되는 게 더 좋겠다.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제가 실천적 무아와 형이상학적 무아의 비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한 23매가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보완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30페이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두 토막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형이상학적 무아만 좀 더 세부적으로 쓰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형이상학적 무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실천적 무아와의 비교는 다음 편으로 그렇게 미루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형이상학적 무아에 대한 해석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무아를 해석하는 큰 두 양상이 형이상학적 해석이고 와 실천적 해석이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니까야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대체적으로 실천적인 무아 설명의 어떤 양상이 나타나고 후에 부파불교로 넘어가면서 이제 무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 해석의 경향들이 나온다. 근데 이제 부파불교에서 나온 해석의 경향들이 초기 불교로까지 소급해서 무아를 설명하는 논리로 되어버릴 때는 부처님 원래 이야기했던 실천적 무아를 좀 가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양자를 좀 분명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이 전체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썼던 내용을 읽어 가겠습니다. 153페이지 봐봅시다. 153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마사 히데오는 무아의 해석을 둘러싼 현대학계의 동향을 5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무아에 대해 자아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서 자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윤회설을 불교 외부 사상으로 간주한다. 둘째, 무아란 주체로서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자아가 아닌 것에 대한 부정을 의미할 뿐이다. 셋째, 무아의 입장과 주체성의 입장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보고서 각자의 입장에서 쌍방의 입장을 인정한다.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만은 저는 이제 마츠다 히데오 5가지 분류 중에 이 3가지가 형이상학적 무아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내용이다 파악을 하고 이 3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마츠다 히데오 무아 해석 5가지는 선생님 책에서 1차적으로 정보를 얻어서 이게 이제 논의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것이라고 하는 점을 밝힙니다. 그렇게 해서 무아를 3개로 이제 5개 중에 3개를 축약했고 이 3개가 전형적인 형이상학적 무아의 양상인데 이 중에서 이제 윤회를 부정하는 무아가 이제 이 3장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비야와 교체 가능한 무아가 4장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윤회와 공존하는 무아가 5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3가지 무아 해석의 유형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154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마츠다 히데오가 분류한 첫 번째 동향은 자아에 대한 엄격한 부정과 함께 윤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물론적 사고와 친화적이다. 초기 불교 이래로 윤회를 부정하는 입장을 불교 내부 부파에서 찾기란 힘들다. 그렇지만 비슷한 견해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멸론의 방식으로 자아의 소멸과 부재를 주장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자, 155페이지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윤회를 부정하는 무아 해석의 사례를 현대학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정세근에 따르면 붓다의 무아설은 바라문교 윤회설의 무근거성을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설파하는 것이다. 그는 자아가 없다면 윤회의 근거는 무너진다고 말하면서 힌두교는 윤회하는 자아가 있어야 하지만 불교는 연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자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의 기결로서 정세근은 힌두교의 윤회에 반대되는 불교의 반윤회를 언명한다. 그는 반윤회에 대해 윤회의 대척점에 세운 대안 개념이라고 밝히고서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를 인정하는 윤회는 무아론과 모순된다라는 명제로 풀어낸다. 반윤회는 윤회가 벗어버릴 것임을 분명히 해주는 까닭에 탈윤회야말로 불교가 제시하는 궁극의 목적임을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의하자면 붓다는 탈윤회를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으며 우리는 윤회를 잊음으로써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무아를 해석하면서 그걸 굉장히 윤회까지 부정하는 형태의 단멸론적인 형태로 이제 그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부연 설명을 156페이지로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윤회를 부정하는 무아는 무아와 윤회라는 두 개념의 상충적 성격에 당혹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아인데 왜 윤회하느냐, 이게 이제 계속 논점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윤회가 없다, 아예 그렇게 윤회를 부정해버리면은 무아만 이야기하면 된다 이거죠. 그냥 무아만을 절대적인 진리로 내세우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존재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무아 이론의 구축에 다가서는 셈이다. 그러나 정세근은 윤회를 부정하면서도 무아와 윤회라는 두 개념의 층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윤회는 범부를 위해 시설된 개념이고 범부는 그릇된 인식으로서 존재하는 자아에 매달릴 뿐이다. 이때의 자아는 가상으로서 아상 또는 가아인데 그것은 단지 물질적 집합체인 오온의 산물일 뿐이다. 윤회하는 것은 다만 오온일 뿐이며 그러한 윤회가 범부들을 위해 마련된 개념이라면 그 윤회조차 가명으로 이해한다. 이건 이제 정세근 선생님 논리예요. 그런데 이러한 정세근의 언급은 윤회를 엄격히 부정했던 스스로 논리와 상충을 일으키는 듯하다. 깨닫지 못한 범부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윤회, 가상세계에서의 유래는요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범부 중생들이 괴로움에 속박된 채 살아가는 허상의 그 세계를, 현실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회가 부정돼야 된다고 하는 스스로 논지하고 충돌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무아 부정, 윤회 부정 무아와 양립하기 힘든 초기 불교 굉장히 기초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사쌍팔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는 다시 안 태어나지만은 불레는 천상세계 한 번 더 태어나야 되고 일레가는 지금 이 세계에 다시 태어나야 되고 수다원가는 최소한 7번을 더 태어나야 돼요. 다 윤회설에 기반을 두고 사쌍팔배 체계가 설해지고 있기 때문에 윤회를 부정해버리면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 밖으로 스스로 입장을 몰아내는 어떤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초기 불교 경전에 근거하는 한 윤회를 부정하는 논리는 굉장히 과격하다, 수용하기 힘들다 하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아와 교체 가능한 무아, 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아에 대해서 진실한 자아가 아닌 것에 대한 부정으로 해석하는 두 번째 동향으로 넘어갑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붓다는 집착의 대상이 되는 거짓된 자아를 거부했을 뿐이며 참된 영혼 혹은 진실한 자아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자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따라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아는 비아와 교체 가능한 것이 되고, 오히려 비아라는 표현이야말로 붓다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 이러한 무아 해석이 이제 전형적으로,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논란의 어떤 여지가 되고 있는 무아 해석입니다. 전형적인 경우가 이제 라다 크리슈난, 리즈 데이비스, 그 다음에 일본의 나카무라 하지메 등이 이런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이 비아와 교체 가능한 무아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우리 한국 학회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불교 어떤 본래 교서를 벗어나는 걸로 일단은 터부시하는데, 꼭 그럴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들을 라다 크리슈나의 입장을 들여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냐면 라다 크리슈나는 그 비아라고 했을 때 그 비아라고 하는, 그래서 비아라고 하면은 비아 넘어 어떤 절대적 존재를 상정하는 듯한 인상이지만은,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떤 초월적 자아로서 윤회를 한다 뭐 이런 표현이지만, 그런 어떤 이제 그 생각으로 연결이 되지만은 라다 크리슈나는 그 현상을 넘어선 비아로서의 그 어떤 절대적 존재가 있다면은 그런 존재는 윤회를 벗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힌두교의 아트만론에 대해서 우리가 유와 윤회다라고 하는 것이, 유와 아가 있고 그것이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정통 철학자들 입장과 배치를 시킬 때 꼭 들어맞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비와와 교체 가능한 무아 내에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비와와 교체 가능한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절대적 실체가 윤회를 한다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라다 크리슈난과 같이 윤회를 벗어난 존재다. 이런 어떤 두 가지 해석의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두 가지 해석의 경향이 그대로 구사론에서 다 논파가 된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두 가지 무아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이 현대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미 그 독자부 보트카라론에 보면은 이미 이 현대학자들이 그 비아로서의 어떤 비아와 교체 가능한 무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고, 구사로는 바로 이 두 가지 가능성 전체를 또 논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적 논리 내에서는 이 두 가지 견해, 그러니까 비아와 교체 가능한 무아에 대해서 불교적 견해에서는 굉장히 수용하기 힘들다 하는 것을 이 장에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아의 입장에 친화적인 161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비아의 입장에 친화적인 부파불교 무아 해석 사례로는 독자부 보트카라, 즉 개아 이론을 들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개아 이론은 이제 짐을 진, 온의 짐을 진 자기, 뭐 이런 어떤 비유가 나오고,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초기 불교 니카야상에서 분명히 경전적 증거는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제 이부 정육론에서는 윤회하는 자아로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구절에서는 윤회를 벗어난 존재로서의 어떤 그 절대적 자아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언급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61페이지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면요, 윤회의 주체로서 보트카라는 앞서 언급한, 그러니까 이건 독자부에서 이야기하는 보트카라가 그렇다 이겁니다. 리즈 데이비스의 윤회하는 초자연적 존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오온과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고 언급되는 이것은 경험의 굴레를 넘어서는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윤회로부터 벗어난 세계에 이를 수 있다고도 언급된다. 바로 이것은 라다 크리슈난이 말했던 우파니샤드의 아트만 개념과 통한다. 뭐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사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측면으로, 그 아래줄입니다. 보트카라에 대한 바수반두 비판은 두 측면으로 나눈다. 첫째, 보트카라를 실유로 상정하는 경우와 가유로 보는 경우예요. 실유로 상정하는 경우는 리즈 데이비스의 해석입니다.
가유로 상징하는 경우는 라다 크리슈나의 해석에 가깝습니다. 바수반두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개별적으로 그 난점을 지적하는 방식을 취한다. 먼저 보트가라가 신류라면은 그것은 오온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경험에 종속된 것으로 원인과 결과를 지닌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존재는 경험과 더불어 생겨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와 같은 보트가라란 결코 영원한 실체일 수 없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굳이 오온과 별개로 신류를 내세울 필요가 없게 된다. 그 인용 구절이 바로 그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하와 교체 가능한 무아를 내세우는 것 중에 한 개념이 이렇게 논파가 되고요. 또 다른 하나 봅시다. 한편 보트가라가 가유라면은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것은 무제약적인 것으로 허공의 꽃이나 토끼의 뿔과 같이 원인 없이 생겨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것은 그 뭐죠? 원인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만다. 이걸 또 구사론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윤회를 벗어난 초월적 자아를 굳이 또 무의미한 존재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그 비화와 교체 가능한 무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구사론에서는 원천적으로 논파함으로써 이런 견해가 성립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게 윤회와 공존하는 무아입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시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의견하고도 좀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 163페이지입니다. 형이상학적 무아 해석의 세 번째 동향은 무아와 윤회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은 이상적인 열반의 경지를 실현하기 위해 무아의 교설과 괴로움의 현실을 드러내는 윤회의 교설은 동일한 지평 위에 아무런 충돌 없이 나란히 서게 된다. 이러한 논리의 기결은 무아인 그대로 윤회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윤회 자체가 이미 무아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아와 윤회의 상충된 성격은 이미 해소되어 있으며 오히려 두 교설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 무아와 윤회의 문제에 대해 나름의 입장을 표명했던 많은 현대의 학자들이 이 부류에 해당하고 사실 부파 불교 많은 논서들도 이 입장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전 논문에서 좀 많이 다뤘어요. 제가 그래서 이 전 논문에서 안 다뤘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추가했습니다. 추가를 했고, 근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논문에서 이러한 형식의 윤회와 공존하는 무아의 문제점을요 제가 언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 앞에서 또 제가 또 선생님 견해를 또 왜곡했을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고 좀 왜곡하지 않은 것인가를 확인받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166페이지 네 번째 줄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사색의 범위를 무아와 윤회를 말씀하시면서 현대의 생명체 복제 문제로까지 확장시킨다. 불교의 무아 윤회는 아트만이 아니라 업이 주체가 되는 생존의 방식을 시사한다. 체세포에 의한 동물 복제는 무아 윤회의 실험에 속하며 체세포를 이용한 동물 복제의 성공은 현대 과학이 무아 윤회를 실증했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선생님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무아 윤회에 내포된 치명적인 약점을 들추는 것이기도 하다. 선생님께서 밝히고 있듯이 생명의 복제는 윤회의 양산이에요. 윤회의 양산이지 무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실. 또한 만약 인간의 복제가 그 이면에서 추구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상속되는 삶이라면, 이제 복제가 무아 윤회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한 상속은 이미 윤회하는 이 세계에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언급은 무아 윤회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윤회 자체에 대한 언명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노출한다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선행 연구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무아 윤회는 윤회의 양상에 관한 것으로 대승불교에서 가르치는 연기 무자성 홍따의 개념에는 연결시킬 만한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나 초기 불교 무아와는 좀 거리가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7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무아와 윤회와 공존하는 무아에 대해서 부동의 전거가 되는 게 제1의경공에 나오는
업과 과보는 있지만은 짓는 이는 없다. 이게 이제 이래서 무아이면서 윤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이 이제 구사론의 해석을 통해서 제가 그게 무아윤회를 설명하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 입장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그 167페이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윤회와 공존하는 무아에 관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부파불교 문헌들의 해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업과 과보는 있지만은 짓는 이는 없다는 제1의 공경에 대해 구사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어한다. 가지고 오는 찰나이므로 옮겨가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첫머리에서 딱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는 찰나이므로 이 옮겨감 이것은 이제 윤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경스님도 이걸 그냥 윤회로 번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윤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방점을 찍힌 거예요. 다만 번뇌에 빠진 이들은 윤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러니까 약간 외적인 표현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수반두가 이야기하는 것은 윤회가 불가능하지만 왜 온이 찰나니까 옮겨감 혹은 윤회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것을 실현하면 곧 무아를 실현하는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윤회를 한다. 이 논리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오는 찰나이므로 그것을 옮겨가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번뇌와 널리 익힌 업으로 인한 많은 중류라는 지각의 상속을 통해 모태에 들어간다. 비유하자면 등불의 불꽃은 비록 찰나이지만 상속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더라도 그것은 허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무아이면서 윤회한다는 논리가 성립은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바수반두가 이야기했던 본의는 아니다. 이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그 아래 해설 읽겠습니다. 인용문은 영속하는 자아를 부정하면서도 오온에 의한 오온의 상속에 의한 옮겨감, 즉 윤회를 언급한다. 따라서 이 대목은 무아와 공존하는 윤회의 사례로 간주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입장을 표방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필자는 도입부에 묘사되고 있는 옮겨감은 불가능하다라는 구절에 주목한다. 저자인 바수반두가 말해보자 했던 것은 물론 상속에 의한 옮겨감도 말하고는 있지만은 본래는 상속은 그러니까 옮겨감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필자는 인용문 전체에 대해 오온이 찰나마다 소멸한다는 진리와 유리된 본부 중생들에 한해 윤회의 상속을 통한 윤회가 있게 된다는 의미로 파악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논구가 청정도론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도 청정도론에서는 이제 그 번뇌에 소멸된 자들이 외적으로 윤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아를 실현하게 되면은 윤회가 소멸되고 그 다음에 윤회의 어떤 그 등불이 꺼진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68페이지 인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때 그에게 오온은 네 가지 오온의 상속은 네 가지 도의 독약과 네 가지 도는 이제 그 사상 팔배할 때 그걸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독약과 접촉함으로써 윤회의 뿌린 번뇌들이 모두 근절된다. 쭉 내려가면은 다음 색의 상속을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최후 의식과 함께 마치 연료가 닿은 불처럼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 그 청정도론의 인용문은 오온 상속을 묘사하면서도 그것이 최종적으로 종식되는 순간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즉 번뇌가 근절되면 업이란 단지 작용으로만 남게 되어 윤회가 사라진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온의 상속에 의한 윤회는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며 설령 계속된다 하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궁극의 목적에 해당하는 열반이란 바로 그러한 상속이 멈춘 경지에 다름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냐면은 무아 윤회의 논리는요. 무아를 주장하면서도 윤회에 근거한 무아이기 때문에 윤회를 계속적으로 이게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원래 제가 파악하는 안에 있어서 그게 이제 그 무아설의 어떤 정설로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그 형이상학적 무아 해석의 양상들이 나름 어떤 입장에서 붓다의 무아설을 해석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자체를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볼 때 이 세 가지 유형의 형이상학적 모아 해석들은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붓다 본래의 입장은 뭐냐? 그건 실천적 모아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게 붓다의 본래 모아설이다 하는 게 이제 다음 논문하고 연결해서 제가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모아 윤회의 문제를 이제 형이상학적인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이상학적인 모아와 실천적 모아로 이제 대비시켜서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지금 충분한 시간 드리지 못했는데 주제 자체가 상당히 이제 방대하고 논의가 상당히 깊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정숙 선생님의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제가 이 순서를 제일 마지막으로 배치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 시간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또 이제 해도 짧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논평을 할 때 여차하면은 상담부를 건너뛰고 시간을 좀 전략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호근 선생님 막 도착하셨네요. 약간 작전이 빗나갔습니다만 이 작전은 우리 이호근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임석택 교수가 저가 이건 논평하리라고 기대해서 예상하고 이 글을 썼겠습니까? 평소에 관심이 일찍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모아 유해에 관해서 나름대로 좀 새로운 의미고요. 또 관점으로 정리해 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이걸 굉장히 반갑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견해 운운하는데 사실은 모아에 관해서 얘기한 사람이 개인 견해라는 것은 저는 해석상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개인 견해일 수는 없다고 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논평에 딱 부합하게 어떤 질문을 위한 논평이 아니고 임성택 교수의 이 연구 주제에 대한 의의를 제가 좀 정리하고 또 그걸로서 지금 실제 논문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 준비한 논문이 좀 더 알차게 되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격려 차원의 제가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꼭 중요한 것만. 저는 이 임 교수의 주제를 모아설 해석의 기착점 찾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아설은 이렇다, 내 견해가 옳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많은 견해 중에 하나를 제시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설 해석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한때 윤해설과 모아설에 큰 관심을 가졌던 저는 이번 임 교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진즉 접어두었던 관심사에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아설 정론에 대한 관심사를 접게 된 이유는 이 발표문에 기대를 갖게 된 이유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를 먼저 간략히 피력하는 것으로 논평의 대의를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는 윤회설을 수행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모아설로 불리는 불설과는 상충한다는 전제에서 모아설 일찍이 인도 논사들 사이에서부터 교학의 쟁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모아설에 관해 발표자가 여기서 예시한 것 같은 다양한 견해는 사실 근현대 학자들의 독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초기 경전에서 전하는 불설 그리고 이에 대한 후대 논사들의 해석에 의거한 재해석입니다. 물론 재해석인 만큼 원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도 불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학자들을 신뢰하는 한에서는 이들의 해석에 대한 비판은 사실은 그 책임이 불설 자체 또는 논사들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모아설에 관한 근현대 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비평은 그들이 제시하는 정보와 이에 대한 해석의 정합성을 따져 묻는 것으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갖는 회의는 반드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발표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위 형이상학적 접근이 과연 모아설의 본래 취지인가에 대한 회의가 저를 모아설에 대한 관심 적기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학설에 대해서도 그렇듯이 모화설에 대한 전통적 해석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저마다 선택의 자유를 갖습니다. 여기서는 선택한 해석을 잘못 해석하거나 자유로 왜곡한 것은 시비거리가 되어야 하겠지만 특정한 해석을 선택한 자체는 시비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화설을 취급한 학자들은 쟁론에 1차적으로 짚어봐야 할 시비거리보다는 대체로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하여 바로 그 선택 자체를 공략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논평자 회의는 바로 이런 경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발표자가 인용한 라다크리시나의 생각과 발표자 자신의 생각을 모두 공감합니다. 아래 대표적인 예를 들어놨습니다. 라다크리시나는 붓다는 우리에게 철학의 한계를 인지할 만큼 철학적이 되기를 권했다. 이건 제가 보기엔 이성을 중시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임교수의 어느 발표문에 있는 내용은 깨닫지 못한 범부 중생에게 가상의 세계 혹은 가명의 세계는 결코 허상일 수 없다. 그것은 범부 중생들이 괴로움에 속박된 채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이다. 이건 이제 실천을 중시하는 입장이겠죠. 여기서 라다크리시나니 철학적이라고 말한 것은 붓다가 초월적 자아를 인정한다는 취지이지만 초월적 자아를 부정하는 성찰도 철학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위의 두 생각에 동조하는데요. 그것은 이 두 견해가 모두 모화설에 함축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붓다의 진리가 과연 둘 중 어느 쪽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답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양쪽 모두가 진리라고 믿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 둘은 교차 선택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성을 중시해서 모화설을 이해하느냐 실천을 중시하느냐 이것은 교차 선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성 중시의 관점을 선택하게 되면 아트만으로 불리는 자아의 유무, 자아의 성격 등을 따지는 형이상학적 접근으로 모화설을 해명하는 데 들어가기 쉽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실천 중시의 관점을 선택하면 모화설이 지향하는 마음가짐과 행위에서 모화설의 참뜻을 찾고자 합니다. 저는 일찍이 이 전자로 출발했으나 후자로 선회하여 가집의 불식과 이를 위한 수행을 역설하는 데 모화설의 참뜻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오늘 발표자의 그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한 이해에서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화의 취지가 해탈의 성취와 윤회의 종식이라는 수행의 측면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이와 같은 치유적, 수행적 성격의 모화에 대해 실천적 모화로 봅니다. 다만 오늘 발표자의 이 내용은 실천적 모화를 선언적 과제로 제시하는 데 그치고 모화설의 쟁점에 대한 기존 학설을 분류하여 평가하는 데 들어가므로 이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논평할 만한 소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한 내용은 다 결론에 모서리 있습니다만 이제 더 완성된 논문을 위해서 표현상 또 제가 이해하기로 약간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길래 그 점을 이제 논문 보완할 때 한번 제고해 보면 어떻겠냐 그런 취지라서 중요한 거 한 문제만 예를 드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발표자 이 논문은 실천적 모화라는 과제를 풀어내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차후 과제를 기대하면서 발표자가 결론에서 정리한 3종의 형이상학적 모화에 대한 이해를 조율해 보는 걸로 발표자의 후속 연구에 입주하고자 합니다. 우선 발표자는 자의적으로 분류한 3종의 형이상학적 모화에 대해 경험 너머의 영역을 경험적 언어로서 구성해 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은 왜 문제가 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 또는 해소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발표자의 자신의 소견을 정돈해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실천적 모화 차원 논문이 바로 이것을 해명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는 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아직 그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구조적 한계란 말이 계속 좀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험 너머의 영역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면 발표자가 언급한 대로 윤회가 사라진 경지, 상속이 멈춘 경지, 이건 모두가 열반의 경지이고 이 열반 자체가 경험적 언어로서 구성이 되려고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것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냥 넘어가서 제일 마지막 단락으로 보시죠. 특히 이 발표자는 윤회와 공존하는 무아에 대해 극복해야 할 윤회의 상태와 윤회가 멈춘 이상적 정지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노출한다. 이렇게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앞서 언급한 발표자 지적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윤회가 멈춘 이상적 정지란 경험 너머의 영역이고 또 이것을 경험적 언어로서 구성해내려고 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자는 결정적 문제로 구분한 것이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 구분이란 것은 앞서 얘기한 대로 윤회의 상태와 윤회가 멈춘 이상적 정지를 구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결정적 약점이라고 했으면은 그럼 요구하는 게 뭐겠냐? 이런 구분을 하려면은 이상적 정지를 경험적 언어로서 구성해내는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발표자가 총평은 뭐로 이해하느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될 텐데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은 발표자 자신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구조적 한계를 요구하는 셈이 되지 않나 이런 좀 이해하는데 혼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 좀 소견 정리가 필요하다는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문제는 이제 제기할 만한 의문이라고 해서 좀 더 평원상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윤회와 무아와 공존한다는 증거를 이 부사론의 보원 상속을 예를 들고 있는데 임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그 밑에 평을 하고 있습니다. 평의 내용이 조금 모호해요. 아까도 굉장히 강조해서 옹경은 불가능하다는 게 윤회가 불가능하다 이 뜻인데 왜 이 학자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냐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맨 끝에 임승택 교수에 의해서 맨 끝에 보죠. 저자인 다수반도의 반주가 본래 말하고자 했던 것은 상속에 의한 옹교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반대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앞에 맥락을 보면은 그 무아윤의 공존을 이해한 학자들이 반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 그 뉘앙스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 발표자가 오히려 그 반대다라고 하는 그 반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1차적인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아와 공존하는 윤회의 입장을 부정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부사론의 저자인 다수반도가 본래 말하고자 했던 것을 반대로 이해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들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진정한 뜻이 뭐냐 청정도론 유사한 걸 이제 인용을 해서 부사론의 오온 상속을 이해한 취지가 그게 지금 인용한 겁니다. 권리가 근절하게 되면 업이란 단지 작용만 남게 되어 윤회가 사라진 경지에 도달한다. 그 뒤에도 계속 같은 취지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오온 상속의 부사론의 원뜻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쪽으로 가서 인용문 그런데 문제의 부사론의 대목에 의거하여 무아와 윤회 공존하는 윤회 입장을 표방하는 연구자들 중에서는 과연 이 진정한 뜻, 오온 상속에 지금 임 교수가 여기서 예시한 거 이걸 모를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는가 저는 좀 여기서 좀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서술의 약간의 오해의 소지를 좀 바꿔야 될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문제에 좀 다시 한번 제고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발표자의 이 논문은 실천적 무아를 논술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므로 그 정비가 잘 이루어질수록 실천적 무아에 대한 신뢰도 그만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비의 대상은 모아서를 둘러싼 기존의 견해들입니다. 그런 만큼 발표자에게는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이해와 비평이 요구됩니다. 특히 비평의 객관성을 확보할수록 실천적, 앞으로 쓸 주제죠. 실천적 모아에 대한 공감도 그만큼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자는 차후 고찰할 실천적 모아에 관해 다음같이 예고해 두었습니다. 필자가 파하고 있는 실천적 모아의 양상은 경험의 요인, 오온에 대해 자아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나서 멈추는 방식이다. 아직까지는 여기만 있어서 도대체 멈추고 나면 뭘까? 이게 지금 누구나 궁금할 거란 겁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기로. 저는 벌써부터 진술하고서 멈추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과연 어떻게 답변할지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이 목적이 곧 실천적 모아의 핵심이 될 것이므로 저는 이 논문으로 이 목적을 해명해야 할 숙제를 지금 스스로 여기서 선포하는 짐을 떠안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응원을 보내는 동시에 그 해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이건 역시 모아설 해석의 귀착점 찾기의 일환일 것인 점에서 부담에 짓누르지 말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마치겠습니다. 방송에는 영상 잘 들었습니다. 그렇으면 이제 1번 모아설 해석의 선택지에 관한 거는 이제 조언 사항이기 때문에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형이상학적 모아의 이제 유형 가운데 첫 달락 175페이지 구조적 한계에 관련된 그 지적사항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온 상속에 관한 구사론의 인용과 청정도론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해석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선생님한테 논문 보내고 나서 사실 많이 걱정했어요. 많이 기라마시면 어떻게 하지?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유하게 받아들여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안도의 손을 내셨습니다. 일단은 저기 이제 그 174페이지에 논평자는 이제 전자로부터 출발했으나 후자로 선회하여 아지부 불식과 이를 위한 수행을 역설하는데 모아설의 참 뜻이 있다고 이해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모아설에 대해서 소감을 전체적으로 피력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실 제 선생님 이렇게 된다면 꼭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결국에는 아지부 불식과 수행, 이를 위한 수행을 역설하는데 모아서로 참 뜻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멈춰야 된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기본 입장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형이상학적 해석의 여지들이 있는 여러 모아들을 건드렸다. 이렇게 이제 우리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고 그 강론에 들어가서요. 이제 지적하신 두 번째 사항입니다. 그 경험 너머 영역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면 이게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그 경험 영역 그러니까 경험 너머 영역 자체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건 아니죠. 경험 영역 너머를 언어로서 이야기할 때 그 언어로서 이야기하는 그게 한계를 지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 한계를 제가 지적한 거지 경험 영역 너머를 어떻게 구조적 한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죠. 성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영역 너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험 영역 너머를 문제의식 없이 경험적 언어로서 이야기한다 이거.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건 아니다 이건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유형의 이제 논의들이 있었죠. 가령 요한슨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칼루파나 같은 경우에 열반의 세계를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방식으로만 묘사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방식으로 묘사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데 칼루파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비판적이죠. 열반에 대한 언급은 부정적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뭐 네티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 정도에서 이야기를 그쳐야지 그것을
어떤 경험적 언어로서 적극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경험 영역 너머의 세계에 대한 왜곡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언어적 한계를 망각한 거다.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이 20세기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맥락이 닿는지 안 닿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는 것과 다 통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 무화 해석은 경험 영역을 넘어선다. 그걸 언어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이상학적 무화 해석으로 나아가지 말고 실천적인 단지 아까 칼루파 하나가 이야기했던 무화설 혹은 열반에 대해서 부정적 네거티브한 언급에 멈춰야 된다. 큰 맥락에서 제 논문은 무화설을 바라볼 때 그런 관점을 지금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경험적 언어가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그걸 멈추자. 그걸 멈추고 네거티브한 그 접근법으로서 그 윤곽, 우리가 언어로서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그 윤곽만 이야기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지적사항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읽다 보니까 제가 원래 좀 둔해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게 제 생각과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는지 이 부분이 정확히 연결이 안 돼서 좀 더 읽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플로어에서도 질문 하나 정도는 받아야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네, 또 하나는 좀 생략해도 네. 그거는 좀 논의의 여지가 있고 만약 또 답변하더라도 그 명리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에서는 이제 무와 윤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했는데 결국 윤회의 주체를 무화로 둘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인도 전통 교육까지 포함하는 인도 철학의 전통에서 보면은 이 행위의 주체라든가 인격, 윤회, 업의 이제 주체를 아트만으로 상정하는 인도 철학과 이제 유파와 무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불교는 무파에 들어가죠. 그럴 때 행위의 주체, 업의 주체 문제까지도 실제로 포괄할 수 있습니다. 윤회의 문제는 좀 이제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해서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있는데, 하여간에 이제 용어상으로 볼 때는 이제 무화라고 하는 게 아트만이나 이제 아탄이라든가, 하여간 이제 용어상으로 볼 때는 까르마 다라야는 이제 비하의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무화라고 할 때는 이제 소유국가 바우브루의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하여간 플로어에서 안성두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김식 선생님이 이해하신 바에 따르자면 저에게 하나의 의문이 있는데, 만약에 열반에 혹은 어떤 무화에 대해서 어떤 표현 자체를 리티네티적으로 처음에서 머물고 그 이상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비달마 차가점통이 일반적으로 추구했던 명확한 법상의 이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두 번째, 리티네티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리학을 비교해서 볼 때 고전 물리학이 이해했던 세계와 현대 풍속 물리학이 이해했던 것들이 보다 더 우리의 인지와 그것을 기술하는 수학적 기호의 발전으로 해서 더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요구해 주는 것. 물론 그러한 퀀텀 양자역학의 이해 자체가 궁극적인 리얼리티에 대한 어떠한 설명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다 더 그러한 우리들의 그 대상을 기술하는 우리의 인식도 발전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 점을 만약 부정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걸 단순히 이걸 리티네트 차원에서 부정해버리고 오직 그것들을 실천적 차원으로만 돌린다고 한다면 그러한 인식 자체가 정행으로서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그 법상의 혹은 다름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는 그러한 불교의 기본적 관점과는 좀 달라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또 불교에도 열반이라도 결국 이제 무화를 인정하냐 안 하느냐, 윤회 주체를 문제로 상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도, 그리고 이제 초기불교라는 게도 이 유의 열반과 무의 열반이라고 그 관련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만 더 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기 선생님. 저는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전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두 가지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불교 사상이 무아설이다라는 첫 번째 전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독자부 얘기도 나오고 정량군의 얘기도 나오고 부파로서는 뭐 가장 강력했던 부파 중에 하나가 정량군이고 이 정량군은 마찬가지 독자부와 마찬가지로 푸드갈라유의 어떤 이게 일종의 자아 사상을 인정했던 것인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전제가 되는 무아설이 불교의 사상이다. 주류, 현재 남아있는 주류는 될 수 있지만 역사적인 불교의 전반적인 주류였다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마찬가지로 뒤에 나가서 대승 쪽에서도 열애장 계열의 어떻게 본다면은 뭐 아트만과 동일하지야 뭐까지야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아 사상에 옹호하는 흐름은 최근까지도 선불교에 넘어서까지도 하나의 대대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는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 전제가 선생님께서 하신 건 부파 이야기를 하면서 초기의 붓다의 본래는 무엇이냐라고 돌아가는 데인데 그거의 전제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기 문헌이라는 게 다 부파 소속 문헌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초기 경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초기 경전이라는 것은 부파 소속성인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파의 소속성이라는 것은 소위 니까야라고 하는 건 남방상자부의 문헌이고 나머지 한역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서 자바한경을 제외하고 부파 소속성의 문헌 자체도 부파 소속 자체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과연 붓다가 무엇인가를 돌아갈 수 있는 경우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부파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논의가 좀 기약될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 논문이 진행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전제에 대해서 암묵적인 동의를 강요하면서 나가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 아주 질문이 3개 이제 해주셨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럼 좀 더 답변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이 3개 이야기하고 마치죠 그냥. 그럴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홍평하게 이영일 선생님도 아주 간략하게. 연장된 질문인데요. 제가 문득 니까야 중에 사띠미구의 유명한 내용 있잖아요. 식이 윤회한다라는 사띠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듣다가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느냐 하면서 이제 후되게 비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제 붓다는 이제 식은 연을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식 자체를 주제로 삼지 말라 이렇게 이미 언급한 내용이 너무 인상이 남는데 너무 이런 그 윤의 주체나 이걸 주제로 해서 과연 공부하는 게 붓다의 가르침하고 과연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 그 질문입니다. 제 답변의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지략적으로 짤막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들으면서 앞건 잊어먹어가지고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자 안성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결국에 이제 부파적 성과를 무턱대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인정해야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에 불교 역사죠. 그런 어떤 역사. 그 다음에 그 부파적 해석 속에서 이제 논문에 이제 제가 건너뛰었지만은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서 분명히 인정을 해야죠. 그렇지만은 부파적 해석의 그 어떤 경향들에 압도되어서 초기적 양상이 좀 안 드러난다.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한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제가 이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이제 이영진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불교 사상이 무아설인가? 그러니까 그 무아라고 그러니까 이영진 선생은 이제 문헌학을 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질문도 이쪽으로 이제 많이 초점을 모아주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실천적 무아를 뒤로 무렸지만은 무아에 관련한 니까야 상에서 거의 많은 전적들을 저희 방식으로 지금 쭉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데 물론 부파 불교
그 니까야 자체도 부파불교적 성과를 부파불교에 의해서 전승이 됐지만은 부파불교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해석과는 뚜렷한 차별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본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니까야에 한정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일관적인 모습들이 있고 그 일관된 모습들을 계속 지금 이미 이제 상당 부분 찾아놨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보트가라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열애장 사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형태의 무아 해석과는 다르다. 그리고 그 일정한 어떤 갭이 있다. 그 부분을 좀 드러내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 표현상에 있어서 붓다의 본래 무아, 네, 이렇게 한 것은 약간은 그 뭐랄까 수정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무아는 사실 모르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제 니까야에 근거해서 볼 때 일정한 패턴이 있고 그 일정한 패턴은 최소한 부파불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유형의 형이상학적 무아 해석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 논문을 지금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름을 갑자기 이영일 선생님 친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름도 까먹었습니다. 그 윤회의 주체 문제를 그러니까 다루고 하는 게 과연 붓다의 무아설에 타당한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함부로 그러니까 윤회의 주체 문제를 이 무아설과 관련해서 개입시키려고 하는 자체가 형이상학적인 어떤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고 바로 그게 이제 그 니까야상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냥 그 오는 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멈추는 그런 어떤 패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어떤 논문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과는 그렇게 제가 반대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작 주고받을 사람은 또 있고 자기들끼리만 누구 마치려고 해서 나중 시간에 우리 저 박계열 논평문에서 내 발언 시간 딱 재가지고 빼세요. 그거 짧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 오고 가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정리를 해주고 싶어서 한 가지는 지금 윤태 교수, 안성주 선생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이 저는 꼭 충분하다고는 생각이 안 해요. 왜냐하면 안 선생 내가 얘기한 안성준 지적은 그렇게 따져버리면은 무슨 철학적 논의가 필요하냐, 특히 불교학이 어떻게 성립되냐, 깨달음의 경험 넘어 경기에 대해서는 서로 풀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이 불교학이라는 게 성립되겠냐 이제 이런 우려까지를 지금 포함한 뜻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영진 선생의 질문은 그건 조금 너무 심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문학적으로 사실 모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니까야 아함 아니고 어디서 그런 불서를 찾습니까? 그럼 어디서 찾아야죠?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 전제 자체가 그러니까 가령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니까야만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니까야 자체가 붓다의 초기 사상을 완벽하게 반영했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럼 본의하시죠. 예, 하여튼 이 주제가 좀 이제 방대하고 또 다른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1시간여 정도 지금 발표와 논평,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나 더 논의할 사항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따로 끝난 다음에 그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